자, 교과서 101페이지 개화 정책을 둘러싸고 갈등이 일어나다 부분 볼게요. 자, 개화 정책이 출시이 됐습니다. 원래 이전에는 이 흥선대원군 때는 세국 정책만 이렇게 주구장창 주장하다가 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는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해요. 자, 그 대표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을 보내게 되는데 이 다른 나라에 보내서 그 문물을 배워오라라고 시키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일본에 보냈던 수신사입니다. 수신사. 일본에는 수신사를 파견을 했어요. 자, 원래 그 이전에 조선시대 때 일본에 보냈던 사람들은 통신사라고 불렀는데 이 통신사를 보낼 때는 문물을 주는 입장이었어. 근데 그 이후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직후에 보냈던 수신사는요, 조선이 문물을 받아들이는 입장, 받는 입장에서 수신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신사를 파견해서 근대화에 필요한 기술과 정보를 조사를 했어요. 1차 수신사 때는 김기수라는 사람을 주도로 이제 수신사를 보냈고, 일본의 근대 시설을 시찰을 했습니다. 자, 2차 수신사에는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다녀왔어요. 김홍집. 자, 이 김홍집은 엄청 유명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 2차 수신사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둘 만한 게 일본과의 조약 개정을 위해서 파견이 됐었습니다. 파견이 됐었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것과 관련된 것을 개정하려고 했느냐? 자, 조선은 일본과 교역을 할 때 원래는 관세를 부과하지 못했어요. 관세. 무관세였단 말이야. 우리가 1학기 때 배운 내용이어서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자, 우리가 1학기 때 배웠을 때 무관세를 적용했던 건 어떤 조약이었어요? 우리가 이 부분에 강화도 조약 부분에 한 3개 정도 조약을 배웠었어. 그 중에서 무관세를 적용했던 건 어떤 조약에 의해서 무관세를 적용했었나요? 기억 안 나요? 너무 오래전 일인가? 맞아요. 서희가 얘기를 잘해줬는데 쌤이 조일무역 규칙 때 조일무역 규칙을 이제 맺었을 때 삼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무관세, 무항세, 무제한 양국 유출을 내용으로 가지고 있던 조일무역 규칙을 얘기를 했었는데 자, 그 조일무역 규칙에 의해서 무관세가 정해져 있었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 조선 사람들이 불편해. 이 상인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봐. 그래서 2차 수신사 때는 이 관세 조정을 희망을 합니다. 관세 조정. 관세 조정을 희망을 해서 2차 수신사를 파견을 하게 돼요. 물론 결과적으로 이 관세 조정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만 당시 일본의 발전상들을 보고 돌아올 수 있었다. 자, 이렇게 강화도 조약 체결 직후에 일본에 수신사를 파견하면서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고 이제 개화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게 되면서 개화를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기구의 이름이 바로 통리기무화문이에요. 통리기무화문. 통리기무화문. 자, 이 통리기무화문이라는 기구를 설치를 해서 이 조선 정부는 개화 정책을 총괄하기 시작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군사제도를 개편, 오군영을 무이영, 장어영 등의 이영으로 통합을 하게 됩니다. 군대 제도를 바꾼 거예요. 원래 이전에는 뭐 훈련도감, 소청, 어영청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5개의 군영을 무이영, 장어영으로 개편을 하고 자, 그 아래에 무이영 아래에는 별기군이라고 불리는 특별부대를 창설을 합니다.
별기군. 오른쪽에 별기군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별기군은 일본인 장교에게 근대적인 군사훈련을 받는 특수부대들이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특혜를 받고 그 전에 있었던 구식군인들과 구식군인들이 차별을 받게 됐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유가 되어서 나중에 임오군란이 발생을 하게 되죠. 이 별기군 교련병대 창설은 혼란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본격적으로 조선 정부가 개화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 개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또 다른 여러 나라의 신식 기술들, 문물들을 배우고 와라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또 파견하기 시작합니다. 자, 1881년에는 이 조사시찰단이라는 사람들을 일본에 보내게 돼요. 일본에 조사시찰단을 보냅니다. 자, 조사시찰단을 일본에 파견을 하고, 자, 근데 여기 보면은 뭐 비밀리에 보냈다라는 말이 있어요. 조사시찰단을 비밀리에 보냈대. 이 비밀리에 보냈던 이유는 왜 그러냐면, 당시에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인 조선책략이라는 책이 널리 퍼지게 돼요. 자, 이 조선책략의 내용은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러시아가 계속 아래쪽으로 내려오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조선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글에 보면 미국과 연결하고 뭐 일본과 맺고 청나라와 잘 지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이 조선책략이 지식인들 사이에 널리 퍼지니까 오히려 이 보수적인 유생 양반들 선비들이 개화 정책에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뭐 이렇게 턱살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그럼 어디 그런 귀 코 큰 양놈들에게 나라를 열어주려고 하느냐 막 이러면서 엄청 반대를 해요. 일본도 반대하고 청나라는 자신들의 그때는 중화사당의 사람들이 머릿속에 박혀 있었으니까 청나라를 제외하고 뭐 일본이나 미국 이런 나라들 막 반대합니다. 그래서 개화 정책을 굉장히 반대를 하게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조사시찰단은 비밀리에 같이 뭐 공작원을 보내듯이 비밀리에 보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비밀리에 파견된 조사시찰단은요, 일본의 제도 그리고 법률, 공장 등을 조사를 해서 국왕에게 보고서를 올렸다. 그리고 일본에만 보낸 게 아니라 자, 청나라에도 보내게 되는데 청나라에 보냈던 사람들이 바로 영선사라는 사람들입니다. 영선사를 이제 김윤식을 영선사로 임명을 해서 중인 자제들을 이끌고 청나라에 가서 무기, 화약, 기계 이런 것들에 대한 제조법들을 배우게 했고요. 자, 이 사람들이 돌아오고 나서 이런 배우고 온 기술들을 바탕으로 기기창이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합니다. 자, 이 기기창에 대한 설명 오른쪽에 나와 있죠. 근대식 무기 제조 공장이에요. 근대식 무기 제조 공장. 자, 그리고 미국에도 사절단을 보내게 되는데 미국에 보냈던 사람들은 자, 미국과 수교한 이후에 미국의 담례 사절단을 파견했대요. 담례 사절단을 파견했다. 자, 미국과는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했었죠.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담례로 담례사절단을 파견을 합니다. 자, 이 파견한 담례사절단의 이름이 뭐냐면 보빙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빙사. 그래서 미국에 보냈던 담례사절단의 이름은 보빙사고 그에 대한 설명은 역사 다가가기 아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한 번씩 읽어보세요. 자, 정리하자면 이번 페이지에서 나왔던 내용들은 무엇이냐? 자, 원래는 세국 정책을 하던 조선 정부가 강화도 조약 이후에 점차 개화 정책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통리기무화문이라는 기구를 설치를 하고요. 군제를 개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무의영 아래에 별기군이라고 하는 특수부대를 창설을 했는데 이건 나중에 임오군란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이 된다. 자, 그리고 이 개화 정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조선의 기술이 많이 모자라고 있구나, 뒤떨어져 있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 명의 사신단을 파견을 합니다. 일본에는 수신사와 조사시찰단을 파견을 하고요. 청나라에는 영선사를 파견을 해서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기기창이라고 하는 근대식 무기 제조 공장을 세우게 됩니다. 미국에는 조미소 통상 조약 이후에 담례사절단으로 보빙사를 파견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이번 페이지에서 살펴볼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볼게요. 자, 조선 정부가 원래는 이렇게 나라를 걸어 잠그는 정책을 시도했단 말이야. 근데 그러다가 강화도 조약 이후에 나라를 개방하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보수적인 선비들이 이런 개화 정책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한 개화 정책에 반대하는 모습들을 위정척사 운동이라고 해요. 위정척사 운동. 자, 위정척사 운동의 뜻은 왼쪽에 나와 있죠. 위자는 지킬 위자, 정자는 바를 정자. 척은 물리치다 할 때 척이고요. 사는 간사하다 할 때 사자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자, 바를 정자는 원래 조선 유생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리학적 질서고요. 이 간사하다 할 때 이 사자는요, 새로 들어오는 신문물들을 간사하다, 이거는 우리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위정척사 운동은 성리학 질서를 지키고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을 반대하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위정척사 운동이 전개되게 되는데, 위정척사 운동은 크게 시기를 나눠줄 수가 있어요. 1860년대와 1870년대, 그리고 1880년대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시기를. 자, 그래서 보면은 1860년대 천주교, 1860년대에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느냐? 자, 이때는 천주교가 퍼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서구 열강, 프랑스, 우리가 배웠던 뭐 병인양요 이런 것들 있죠. 이 병인양요 같은 게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유생들이 굉장히 무서운 거야. 이 서양 세력과 통상을 하는 것조차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로 이향로, 기정진과 같은 사람들을 주축으로 척화주전론을 내세우게 됩니다. 척화주전론. 그래서 이때 당시에 흥선대원군이 척화비를 세우고 전국에 막 척화비를 세웠다고 했잖아요. 이 양놈들과 화친하자 하는 것은 뭐 나라를 배신하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척화비를 세웠는데 그게 이때 당시예요. 그래서 1860년대에는 이향로, 기정진을 중심으로 척화주전론을 내세웠다. 이 사람들은 통상을 반대하는 거였습니다. 통상 반대. 자, 그러고 나서 1870년대에는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우리나라가 조약을 맺었어, 일본이랑. 그게 바로 강화도 조약이었어요.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됐는데, 자, 이때 무렵에는 이 최익현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개항을 반대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강화도 조약 때 3개의 항구를 개항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항구를 개항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때 나왔던 대표적인 사람이 최익현이라는 사람이고요. 최익현이라는 사람은 외양일체론을 주장을 합니다. 외양일체론. 외양일체론. 이 외양일체론은 말 그대로 외는 일본, 양은 저 서양이고요. 일은 하나, 똑같다. 체는 몸체예요. 그러니까 외양일체론은 무슨 뜻이냐면 이 외놈과 양놈이 달라 보이지만, 이 외놈이 동양인이라고 달라 보이지만 실상은 똑같다. 둘 다 우리 조선을 침략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1870년대에는 개항을 반대하면서 최익현이 외양일체론을 주장했다. 자, 1880년대에는 그러면 어떻게 변화했느냐?
자, 1880년대에는 조선 정부가 본격적으로 개화 정책을 실시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자, 조선 책략이 퍼지자 당시에 조선 책략이라는 책이 들어와서 그거에 대해서 유생들이 많이 반발했다고 했죠. 그래서 조선 책략이 퍼지자 이만선과 같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영남 유생들이 만인소를 올렸대요. 이 만인소라는 거는 만인,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소를 올렸다는 거예요. 임금에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개화 정책 반대합니다. 미국과 수교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조선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소를 올리는 게 바로 영남 만인소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1880년대에는 영남 만인소와 같은 사건들이 퍼지고 일어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개화 반대, 개화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 자, 이렇게 1860년대, 70년대, 80년대 조금씩 다르지만 위정척사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위정척사 운동에 의의가 있고 한계가 있어요. 어떤 게 의의냐면 자, 이 위정척사 운동은 결국에 외세의 침략을 반대하는 거겠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 반외세, 반침략의 성격을 띠었던 위정척사 운동은 나중에 항일 의병 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게 되었을 때 일본에 반대하는 항일 의병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게 의의가 있고요. 위정척사 운동의 한계로는 양반 중심의 성리학적 질서를 유지하려 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 앞뒤가 꽉 막혀서 당시의 국제적 상황, 뭐 변해가는 시대 흐름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오로지 성리학적 질서만을 유지하려고 했다는 게 한계가 되겠죠. 뭐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뭐 유교 꼰대였던 거예요. 유교 꼰대. 그러니까 조선이 변화하는데 방해를 하고 막 뒷짐만 지고 막 크흠 이러면서 의딜 이러면서 했다가 조선이 점차 개화가 늦춰지고 그런 일본이나 다른 서양 세력들에게 더욱더 침략을 당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페이지에서 배운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해주자면 1860년대에는 통상을 반대했어요. 통상 반대. 그래서 척화주전론을 이제 얘기를 하고요. 1870년대에는 세이경과 같은 사람들이 나왔다고 했죠. 자, 이때는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으면서 항구를 개항했어. 그거에 대해서 개항을 반대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최익현이 있고요. 그다음은 외양일체론을 주장을 했어요. 외놈이나 양놈들이랑 똑같다. 얘는 똑같이 조선을 침략하려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최익현의 외양일체론이고요. 1880년대에는 자, 조선 정부가 본격적으로 개화 정책을 실시를 하니까 개화를 반대를 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영남 만인소 사건이 있겠죠. 그래서 위정척사 운동의 이런 흐름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생각을 키우자 보면은 위정척사 운동의 흐름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첫 번째 통상 반대 운동 1860년대, 1870년대에는 개항 반대 운동, 1880년대에는 개화 반대 운동이라고 해서 흐름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통상 반대 운동 대표적인 인물로 이향로, 기정진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향로의 화서집이란 책에 보면은 자, 뭐 오늘날 서양 오랑캐의 침입을 당하여 국론이 화친과 전쟁으로 나뉘어 있다. 쭈르륵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양인을 공격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 화친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대. 근데 공격해야 된다는 주장을 따르면 나라와 문화의 전통을 보존할 수 있는데 화친해야 된다는 주장을 따르면 인류, 이거는 조선을 뜻하는 말입니다. 조선이 금수의 지경으로 빠진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척화주전론이죠. 화친을 배척하고 싸우자. 이 외부의 세력과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당시에 1860년대에 유생들이 가졌던 생각입니다. 자, 그 이후에 1870년대에는
개항을 반대한다 그랬어요. 대표적인 인물로 최익현이 있다고 했죠. 자, 이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 저들이 비록 외인이라고 하나 실은 서양의 적이옵니다. 이게 바로 외양일체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장입니다. 쟤네 일본 놈 아니야. 쟤네 양놈들이랑 똑같은 적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음 1880년대에는 개화를 반대했어요. 나라에서 개화 정책을 자꾸 추구를 하니까 이 영남 만인소에서 개화를 반대하는 움직임을 글을 씁니다. 대표적인 글로 이런 게 있는데 자료 3번에 보면은 미국을 끌어들일 경우 러시아는 우리와 혐의가 없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이런 문구가 왜 있냐면 이때 당시에 개화 반대 운동을 할 때 이 개화 반대 운동이 널리 퍼지게 됐던 배경이 쌤이 아까 얘기했던 조선 책략이 널리 퍼졌다고 했죠. 자, 조선 책략의 내용이 뭐라고요? 어느 나라를 막기 위해서 조선 책략이 퍼졌어? 조선 책략의 내용이 어느 나라를 막아야 된다고 했어요? 맞아요. 희주가 잘 얘기해 줬는데, 자, 러시아를 막아야 된다고 했어. 그래서 러시아를 막기 위한 방법을 조선 책략이 적어 놓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시에 나왔던 뭐 미국이라던가 러시아라던가 이런 나라들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는 겁니다. 대화 반대 운동 그 글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흐름도 이해를 하고요. 특히 개화 반대 운동의 경우에는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세요. 그래서 이렇게 위정척사 운동의 흐름을 살펴보았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위정척사 운동은 개화 정책에 대한 유생들, 양반 유생들의 불만이 표출된 사건이고, 자, 이 개화 정책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이 유생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네, 아까 맨 처음에 설명을 할 때 별기군이라는 특수부대가 생기니까 구식군인들이 차별을 받았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때 구식군인들이 동기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입니다. 이모군란. 이모군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모군란이 일어났을 때 그때 참여했던 사람들은 구식군대 군인과 그리고 당시에 서울 한양에 있었던 도시 하층민이 불만을 드러냅니다. 개화 정책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어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 이모군란이 일어나게 됐던 이유는 무엇이냐? 자, 이 개화 정책을 추진을 하면서 새롭게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기구들도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외국에 파견을 했잖아. 자, 그 사람들을 이렇게 뭐 뿅 하면 뿅 하고 도착하고 이런 게 아니죠.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을 배를 태워서 그 사람들이 사용할 뭐 예산을 지불을 한단 말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재정 지출이 늘어나고 백성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일본으로 곡물이 계속 수출이 돼요. 이때 당시에 일본은 산업화를 진행하면서 이 농경이 떨어지고 이 산업화가 발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먹을 곡물을 이 조선에서 수입을 해야 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조선에서는 이 곡물이 계속 빠져나가니까 쌀값이 크게 올라요. 자, 이러면서 도시와 층민의 생활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배경이 되겠죠. 그러니까 도시와 층민이 이 이모군란이라는 동기에 참여했던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이 먹고 살 쌀의 가격이 높아지고 이 계속해서 세금 부담이 높아지는 거야.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이런 난에 참여를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배경으로는 뭐냐면 이 군인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90군대는 군제개혁 후에 설립된 이 별기군이란 부대에 비해서 너무 낮은 대우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을 하면 돈을 받아야 되잖아. 이 군인들한테 봉급을 안 줬어요. 자, 그러다가 13개월 만에 이렇게 내가 너네 여태까지 뭐 오래 참았으니까 줄게 이러고 줬던 쌀에 그리고 모래가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이유가 됩니다. 이러한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 이런 게 이제 이모군란의 두 번째 배경이 돼요. 자, 사람들이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면은 진짜 화가 많이 나죠.
지금도 먹는 거 장난치고 진짜 너무 짜증나. 준다 그랬다 안 주면 화난단 말이야. 자,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게 생활비고 정말 오랫동안 참아 못 받아오던 걸 받았는데 자, 내용물이 이래. 그러면 사람들이 화가 납니다. 자, 그래서 이 90군데 군인들이 굉장히 분노를 하게 되고요. 이러한 사건을 빌미로 계기로 촉발되었던 게 바로 이모군란입니다. 이모군란. 자, 그래서 이때 이모군란을 일으켰던 군인들은 흥선대원군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요. 왜냐면 흥선대원군은 개화정책에 정반대에 있던 사람이었죠.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개화정책을 추진하던 고종과 이제 민비가 흥선대원군을 이제 일선에서 몰아내고 있었는데, 자, 이 90군대 군인들이 이모군란을 일으키고 흥선대원군을 다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불러 일으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정부 고관들의 집을 공격하고 일본 공사관을 공격하고 일본인 교관을 죽이는 등 이런 이제 모습들을 보이게 되죠. 자, 그래서 군란 세력은 창덕구까지 쳐들어가서 민씨 일파를 처단하고 민씨 일파의 배우 인물로 지목되었던 이제 왕비를 찾았어요. 그런데 명성황후는 이미 피신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군인들이 얼마나 분노를 했냐면, 자, 민씨 일족의 배우로 명성황후를 지목해서 죽이려고 했다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 이 명성황후를 찾아서 죽였다라는 소문이 돌기도 합니다. 그게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짜 아우 씨 이거 뭐 죽여 살려 이게 아니라 정말로 죽이고 싶었던 거야. 얼마나 분노를 했으면.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정말 명성황후가 죽었다라고 소문이 돌 만큼 사람들이 분노를 해 있었고요. 이 90군데 군인들의 요청으로 인해서 흥선대원군이 잠시 권력을 장악을 하고 개화 정책이 잠깐 중단되는 사태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부터 외세가 개입되기 시작해요. 자, 이모군란이 일어났는데, 자, 조선 정부의 군대가 난을 일으켰어. 그러니까 조선 정부는 이 군대를 진압할 능력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민씨 일족이 그때 민씨 세력이 청나라에 도움을 요청을 하고요. 그때 청나라가 군대를 파견하고 흥선대원군을 군란의 책임자로 지목을 해서 강제로 데려가게 됩니다. 이모군란은 이런 개화 정책에 대한 피해를 입었던 대표적인 신분들인 도시하층민 그리고 90군대 군인들이 일으켰던 난이고요. 그 결과로서 이제 청나라가 조선 정부 정치에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나와 있는 게 바로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죠. 청나라의 내정 간섭을 보면은, 자, 청은 군란을 진압한 후에 이모군란을 진압한 후에 조선 정부의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의 체결을 강요합니다.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의 체결을 강요를 해요. 자, 놀랍게도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우리가 1학기 때 배웠어. 그 내용도 우리가 쌤이 이제 같이 살펴봤었는데 내용이 기억이 안 나겠죠? 자, 이 조천상민 수륙무역장정의 내용은 어떤 게 있냐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양화진과 한성을 개방하는 등 경제적 침투 뿐만이 아니라 조선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그리고 마건상 또 다른 말로는 마젠창이라고도 해요. 마젠창과 멜렌도르프와 같은 사람들을 고문으로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의 내정과 외교에 간섭을 하기 시작해요. 이 고문이란 것은 정치적인 도움, 자문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이 좋아서 자문이지 사실상 이래라 저래라 뭐 감내나라 배내나라 하면서 이제 조선 정부가 실시하는 정책에 이제 다 꼬치꼬치 간섭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조천상민수령무역장정에는 뭐 치외법권, 내지통상권, 연안어업권과 같은 권리들이 이제 다 기록이 돼 있어서 청나라가 그런 것들을 다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모군란 당시에 청나라가 조선 정부에 개입을 해요. 근데 거기서 일본이 또 이모군란 당시에 일본 공사관이 피습을 당하고 일본의 장교가 죽었으니까 우리들도 뭔가 이제 받아야겠는 거야. 그래서 일본이 조선 정부와 맺은 조약이 있는데 그 조약이 바로 제물포 조약입니다. 제물포 조약. 제물포 조약의 내용은 일본은 조선에 배상금을 물리고 공사관을 호위한다는 구실로 일본군을 한성에 주둔시키게 됐어요. 배상금, 호위의 구실로 일본군을 한성에 주둔시켰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제물포 조약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그 아래에 보면은 이모군란에 왜 도시아 측민이 가담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뭐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여기 몇 번째 줄이지? 5번째 줄부터 보면 되겠네요. 개항에 따른 쌀 수출로 국내의 쌀값이 폭등하자 날품팔이로 살아가는 이들은 크게 고통받았다. 그래서 이들은 개항과 개화 정책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모군란에 도시아 측민이 가담을 했고요. 이 이모군란의 군세가 너무 커지자 감당하지 못했던 조선 정부가 청나라를 불러들이고 그리고 또 청나라는 조선 정부에 관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총상민수령무역장정과 같은 조약을 체결하고요. 일본도 당시에 일본 공사관이 피습을 당했기 때문에 그것을 빌미로 제물포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배웠느냐? 자, 조선 정부가 개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파견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거에 반대했던 유생들의 움직임, 그리고 개화 정책에 반대했던 하층민과 구식군인들의 반란인 이모군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이 배운 내용과 관련된 학습지 내용은 쌤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공제